그렇다면 괴벨스는 나치당을 통해서 어떻게 단시간에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어떻게 한 거예요? 괴벨스는 1897년 독일 서부 라인란트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괴벨스는 어린 시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보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애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예. 나중에 선전부 장관할 때 모습인데. 다리가 뒤렇게 짧은 거예요? 네. 골수염이 걸린 다음에 오른발이 왼쪽으로 이렇게 굽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발이 왼발보다 짧아서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게 된 거죠. 이후 괴벨스는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고 그래서 따돌림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외롭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평생 트라우마 될 텐데. 교수님, 괴벨스가 이대로 뭐 좌절하고 있을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죠. 괴벨스가 신체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남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공부였어요. 그렇지. 머리가 좋았던 괴벨스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지식을 쌓으면서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내려고 노력했죠. 공부로는 이길 수 있겠다 그렇죠, 생각을 한 그렇죠. 거네요. 여기까진 바람직하네요. 그러던 1914년 17살이 된 괴벨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근데 다른 동료들처럼 참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갈 거야. 몸이 안 갈 거야. 불편하니까. 네. 어린 괴벨스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명예롭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군 징집관이 왜소한 체구와 불편한 다리를 가진 괴벨스를 보고 비웃었다고 하죠. 그래서 훗날 괴벨스가 쓴 자전적인 소설 미하엘 이런 작품을 보면 자신의 장애에 대한 괴벨스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신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게 만들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달리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한 신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속상해 보이네. 원망하네요. 약간 세상을 향해. 그렇죠. 괴벨스의 외로움은 고통으로, 고통은 점차 증오와 냉소로 변해가게 됩니다. 장민호 선생님, 그러면 이 장애가 이 괴벨스의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네. 맞죠.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고 그 정신 수준도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 자체가 질병 그 자체로 보여지지 않고 신에게 벌을 받았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결국에 성인이 돼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괴벨스의 이런 경험이 결국에는 아주 우울하고 극단적인 괴벨스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당시 명예롭게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괴벨스는 큰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됐고 그럴수록 더더욱 학교 공부에 매진하게 됐죠. 그 결과 뛰어난 성적으로 독일에서도 명문대로 꼽히는 보온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서민 가정 출신으로는 사실 쉽지 않았던 문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 박사학위. 박사님이네. 그렇죠. 하지만 졸업 후에 괴벨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회에 나온 시기가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그 여파로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소위 참전 세대라고 불리던 당시 독일의 청년들은 짙은 패배감과 분노를 안고 젊은 나날을 보내게 되죠. 사회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에 괴벨스는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고학력 백수가 됐죠. 그런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황제가 다스리던 독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베를린에는 새로운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이마르라는 도시에서 작성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춘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독일로 통일하겠습니다. 교수님, 당시 독일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독일의 경제는 시작부터 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맺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었죠. 많이 들어보셨죠? 베르사유.
네.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연합국 대표들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만든 조약으로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패전국인 독일에 떠넘기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독일이 물어야 하는 전장 배상금은 무려 1,320억 금마르크였는데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300조가 넘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독일 경제가 완전 휘청거렸겠는데요. 그렇죠. 당시 독일이 걷어들인 세금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넘게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죠. 와. 네. 그래서 궁지에 몰린 독일은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돈을 많이 찍어낸다? 그렇죠. 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바로 1921년부터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망가지죠 경제가. 네네. 이후 독일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인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니엘 씨 당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나요? 이게 아마 상상 초월일 거예요. 만약에 빵 한 조각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0.5마크였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한 2천억 마크까지 올라가게 2천억이요? 됐고요. 네. 이거 몇 배라고 봐야 돼 이거를? 우와. 그냥 나무 땔감 쓸 바에 그냥 화폐를 태워버리기도 돈으로. 하고 화폐를 아예 그냥 벽지로 쓰기도 하고 와. 정말 네, 상상 최악이다, 초월하는 최악, 수준이었죠. 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려하게 꽃피운 분야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일까요? 뭐가 줘야 되지? 독일이면 축구 아니에요? 당신은 뭐 별로 사실은 문화와 예술이었어요. 훗날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문명의 최고 절정기인 황금의 20년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얘기 들어봤는데. 독일의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상과 실험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실험적인 작품이 가장 눈에 띈 곳은 미술계였습니다. 먼저 황금의 20년대 이전에 그려진 작품을 함께 볼까요? 네. 아, 그냥 되게 전통적인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독일 제국의 건국을 선포하는 역사적 순간을 사진처럼 생생하게 담았죠. 다음 그림을 볼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독일 미술은 사실적인 묘사와 특유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잘 담겨 있는 그림이 대부분이었죠.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그렸다. 그렇다면 황금의 20년대를 맞아서 독일 미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함께 볼까요? 추상적으로 갔나? 이거 완전 달라졌나? 오. 아니, 너무 다른데요 그림이? 그렇죠, 그렇죠. 이 그림은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칸딘스키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를 색채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되게 자유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파울 배 클레라는 아니야? 유명한 작가죠. 배 같다 배. 예, 맞아요. 정박 중인 배라는 작품인데 배의 이미지를 단순화시키고 해체해서 나타낸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작품이죠. 진짜 이래서 그림 더 모르겠어. 두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이 시기에 독일 미술계에서는 추상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표현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화풍이 완전 바뀌었네. 경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자유롭게 발달하는 문화예술이 상충하던 굉장히 혼란의 시기. 그렇다면 정치는 어땠을까요? 정치도 최악이었겠죠 뭐. 엄청 그렇죠. 혼란스러워. 그렇겠죠. 당연히. 당시 독일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4명의 총리가 교체될 정도로 뭐야? 예,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바뀌었구나. 예, 혼란스러웠죠. 이에 노동자와 서민들은 고통에 시달렸고 민심은 흉흉해졌죠. 당의 명칭이 좀 복잡하죠. 민족주의면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뭐 저희가 알듯이 독일인이 최고다. 근데 그건 좀 사회주의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럼 사회주의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독일에는 여러 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통받던 서민층의 마음을 얻고 있던 것은 공산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공산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적이 자본가가 아니라 독일 민족 외부에 그 적이 외부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차별 없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죠. 이러한 주장은 서민과 노동자층에도 호소력이 있었고
또한 공산당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던 독일의 기득권층,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안도감을 줬어요. 거의 모두를 아우를 수 예, 있네요. 예, 예. 하지만 공산당의 선명한 주장에 비하면 어딘가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가 처음에는 불분명했죠. 그러던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혼란한 정치판을 뒤엎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독일 남부의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뮌헨 맥주홀 폭동 사건입니다. 그럼 폭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죠. 실패했죠. 아직은 힘이 모자랐죠. 폭동은 실패하고 히틀러는 체포되어서 뮌헨 맥주홀 폭동 주범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히틀러가 재판장에서 뭘 한 것 같아요? 항변. 그렇죠. 예. 전무죄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연설을 했죠. 아, 재판장에서요? 일장 연설을 늘어났는데 대체 그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의 연설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판사한테 연설을 했다고요? 예, 예. 폭동은 저 혼자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독일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굶주린 국민을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폭동을 저지른 제가 정말 반역죄입니까? 과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환호하고 난리 났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시 분위기가 있으니까 확 섰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공감했고 혜성처럼 나타난 애국자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역죄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 범죄죠. 하지만 히틀러는 판사의 마음마저 사로잡으면서 고작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와, 네. 진짜 말솜씨가 그러니까요. 예, 대박이다. 타고난 거죠. 뮌헨 맥주홀 폭동은 실패했지만 히틀러는 이대학 정치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던 이때 이 시기에 괴벨스는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을 읽고 일기를 남겼죠.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반은 평민이고 반은 신이다. 진정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단지 사도 요한인가? 들어보신 거 어때요? 뭐 이 팬심이 엄청나죠. 엄청 깊었네요. 심각한데요. 진짜. 진짜 심각하죠? 메시아를 만들기 직전인데요. 그렇죠. 괴벨스는 히틀러의 등장을 신의 등장이라고 생각할 만큼 와. 심상치 않게 여겼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미리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연설할 만큼 뛰어난 연설 실력을 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력이 알려지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치의 연설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네. 괴벨스가 연설 능력이 뛰어났던 이유는 학창 시절 공부 이외에도 재능을 보인 이것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뭘까? 연설. 정답. 혜성 씨? 이 말을 잘하려면 음, 연애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빨로 여자를 많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한 거죠. 사실 연애를 잘한 측면은 있는데 이 경우는 오답입니다. 아이, 정답. 네, 제가 또 알죠. 규현 씨. 뭔가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연기를 했을 것 같아. 아.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역시 뮤지컬 배우. 네. 와. 어쨌든 저게 어떻게 보면 대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렇죠. 그 괴벨스의 연설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연극이었는데요. 연기를 했구나. 괴벨스는 학창 시절에 연극 활동에 자주 참여했는데 연극 극본을 쓰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효과적인 대사와 동작으로 연기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훗날 뛰어난 연설가가 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처럼 괴벨스는 나치당 내에서 지성과 연설 능력을 크게 인정받았는데 사실 대체로 학력이 낮았던 나치 당원들과는 달리 괴벨스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화예술적 영향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상상력도 풍부하고 매우 혁신적인 사고를 지녔죠. 괴벨스가 남다른 능력과 비전에 힘입어서 지역 나치당 내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던 때 히틀러가 형기도 다 채우지 않고 13개월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13개월?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교도소를 나온 히틀러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분열된 나치당 재건에 힘을 쏟았어요. 그러던 중에 나치의 연설가로 이름을 알리던 괴벨스의 소문을 듣고 직접 자기가 주최하는 회의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야, 교수님 드디어 이제 히틀러와 괴벨스의 첫 만남인데 그렇죠. 첫 만남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히틀러와의 만남 후에 괴벨스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히틀러만이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괴벨스는 왜 히틀러를 독일을 구할 신이자 구원자로 여긴 걸까요? 그게 궁금해요. 어디에 그렇게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 사회를 잘 개혁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개혁. 사실 괴벨스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직장 없이 떠돌던 시절에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개혁을 간절히 바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당시 경쟁하던 공산당과 나치당 중에 괴벨스가 어떤 당에 사실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공산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공산당이 맞죠. 그렇죠. 사실 원래 생각에는. 바로 이 점이 히틀러의 나치당과 괴벨스가 어긋나는 지점이었어요. 아. 괴벨스는 사회주의자에 가까웠지만 히틀러는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죠. 노선이 다르네요. 달랐죠. 히틀러는 자신에 져서 나이투쟁에서 주장한 것이 있어요. 독일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독일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네. 히틀러가 말하는 적이 과연 누굴까요? 유대인. 맞아요. 그래서 나치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유대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노동자층과 기득권층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민족 사회주의의, 즉 나치의 본질이었던 거죠. 아이고. 다니엘 씨,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생각에 괴벨스도 뭐 거의 동의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초창기 때는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벨스도 처음부터 유대인들 엄청 싫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유대인이기도 있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자기 지도 교수님 중에 오히려 굉장히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유대인에 대한 반발심이 막 크거나 뭐 그랬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 히틀러랑 지내면서 히틀러한테 자기 목숨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유대인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이 바뀌었군요. 네. 이 남자는 왕이 되는데 필요한 덕목을 남김없이 갖추었다. 타고난 민중의 보호자이며 떠오르는 독재자이다. 들어오시니 어때요? 독재자라고요? 네. 안 좋은 좀 독재자를 선호하네요? 오히려 선호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필요하다고 거니까. 생각한 거죠. 사실 괴벨스는 오로지 권력 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히틀러보다는 훨씬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결국 괴벨스는 히틀러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수록 자기 안에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더욱 신격화하는 데 애썼죠. 그 결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괴벨스는 반종교주의자가 됐고요. 종교도 마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괴벨스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그림을 걸듯이 히틀러의 사진을 자기 집 벽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와, 좀 심한데. 가스라이팅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난 후에 그를 신으로 모시면서 유대인과 공산당을 혐오하는 충실한 나치 당원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야, 사회주의에서 이제